그 하인은 죽어야 했다. 주인집 규수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 한 번 잡은 적 없었다. 입술을 가까이 한 적도 없었다. 그저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시절엔 하인이 주인집 아가씨를 바라보았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내놓아야 했으니까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해서는 안 될 감정을 품었던 한 사내와 들어서는 안 될 그 감정을 들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두 사람만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안동에서 하회 쪽으로 20리쯤 들어가면 낙동강 지류가 마을을 한 바퀴 감아 도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마을을 품듯 흐른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안골이라 불렀습니다. 산도 깊고 물도 맑아서 바깥 세상 소식이 늦게 들어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것들이 오래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덮었고 여름이면 강물이 불어 마을 어귀까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들었고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여 마을 전체가 하얗게 조용해졌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곳에도 아프고 슬픈 일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슬픈 일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안골에서 가장 큰 집은 류씨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에 기와가 겹겹이 얹힌 집으로 마당이 셋이나 되고 행랑채만 5칸이었습니다. 바깥 양반 류정원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반듯한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었고 마을 어르신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차갑지는 않으나 따뜻하지도 않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번복하는 법이 없다. 사람들이 그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규율은 그 어른의 성품을 닮아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서희. 나이 21. 서희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바깥 양반 류정원이 직접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서희는 12살에 이미 사서의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러나 글을 안다는 것은 때로 불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버리면 자신이 처한 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20살이 넘도록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서희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여종들은 서희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웃음이 없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웃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꽃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채 깊숙이 사는 삶에서 웃음이 나올 만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꽃담 너머로는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었고 남자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규수는 그 담을 넘어선 안 되었습니다. 규수의 세상은 안채였고 그 안채도 너무 넓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그 담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담 위로 지나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사람 목소리, 물 깃는 소리, 빗자루질하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 그 소리들이 서희에게는 바깥 세상 전부였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것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평해 본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돌이 류씨 집안에 들어온 것은 그가 15살 때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따로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냥 돌이라 불렀고 다른 하인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돌이라는 이름조차 나중에 서희가 슬쩍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류씨 집안의 먼 소작인이었는데 흉년의 빚을 지고 아들을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놓으면서 했던 말을 이돌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눈 낮추고 살아라. 눈을 높이는 순간 끝이다.
이돌은 그 말을 새겼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키는 일을 했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주인집 식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류씨 집안의 하인들 사이에서 이돌은 과묵한 아이로 통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하인에게 덕목이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못 들은 척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못 본 척하는 것. 이돌은 그것을 일찍 깨쳤습니다. 덕분에 집안 어른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고 다른 하인들과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돌의 눈은 과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그의 눈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늘을 볼 때도 강물을 볼 때도 낙엽이 구르는 것을 볼 때도 입은 닫혀 있었으나 눈은 늘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류씨 집안에서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2살이 되던 해봄 단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날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돌은 안채 쪽 꽃담가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안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꽃담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 낮은 소리였는데 조용한 새벽 공기를 타고 담을 넘어왔습니다. 이돌은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글자가 목소리를 만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것인가 하고 이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뚝 멈추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이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행랑 이돌이옵니다. 마당을 쓸다가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가라는 말도 꾸짖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다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돌은 그 자리에서 빗자루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면서도 그날부터 이돌은 새벽 마당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나눈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희가 안채 툇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실패를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마침 이돌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서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거기 놓으면 돼요. 예, 이돌은 실패를 담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려요. 빗질이 규칙적이더군요. 이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이를 게을리한 것이라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실패를 집어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하인이 불렀을 때야 비로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손에 잡은 것을 2번씩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종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돌이 새벽에 마당을 쓸면 담 너머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속에서도 이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빗자루질 소리가 들릴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담 너머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왔다는 것을 서희도 알았던 것인지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 담은 단순한 흙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두 사람 사이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대신하는 담이었습니다. 양반과 하인, 규수와 종, 그를 아는 자와 그를 모르는 자. 그 담은 단 한 번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돌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새벽이면 일어났습니다. 알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때때로 떠올랐습니다. 눈 낮추고 살아라. 눈을 높이는 순간 끝이다. 그러나 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귀가 먼저였습니다. 이돌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서당 근처를 지나다가 아이들이 글자를 따라 쓰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읽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어떤 글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허드렛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이돌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틀렸는지 맞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쓰고 또 썼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같은 글자 하나를 반복해서 쓰다가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하인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돌이 너 글자 쓰는 거야? 조심해라. 주인 어른 아시면 안 좋아. 그날 밤 이돌은 결심했습니다. 땅바닥에는 더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손바닥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손바닥 위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틀리면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손바닥이 손가락 끝에 온기로 따뜻해지도록 쓰고 또 썼습니다. 그것이 이돌의 서당이었고 이돌의 글 공부였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서희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혼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했습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의 이씨 집안 자제였는데 나이는 서희보다 6살 위였고 한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류씨 집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혼처였습니다. 서희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미 결정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규수의 혼사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씨 집안 자제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한 혼처이니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서희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안채뜰에 나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꽃담 너머에서 물 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돌의 소리였습니다. 서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신이 왜 그 소리를 구분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과 감정을 멈추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만 서희는 그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정식으로 의중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방을 치우고 하인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가씨 혼사가 드디어 결정되려나 보다. 이돌은 그 말들을 들으며 장작을 팼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갤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때로는 더 크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이돌은 손바닥에 세 글자를 썼습니다. 류서희. 그리고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그 며칠 뒤였습니다. 이돌이 장작을 쌓고 있는데 서희가 담 틈새로 작은 종이 조각을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이돌은 그것을 얼른 집어품에 넣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불빛 아래 꺼내 들었습니다. 아는 글자를 찾아가며 하나씩 읽는데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먼저 피고 여름이 오면 소나기가 먼저 옵니다. 아침에 담 넘어 빗질 소리가 먼저 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없으면 아침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돌은 그 종이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등잔이 꺼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돌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답장을 썼습니다. 평생 처음 쓰는 글이었습니다.
글자가 틀렸는지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썼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종이가 담틈을 넘어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돌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담 너머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멈춤이 무슨 뜻인지 이돌은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고작 종이 2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2장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이돌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 행랑채 쪽에서 이돌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류씨 집안을 오래 지켜온 늙은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이돌이 담틈새에 종이를 넣는 것을 전날 저녁에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가는지도 보았습니다. 늙은 마름은 그날 하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깥 양반 류정원이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마름은 조용히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류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돌은 그날 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행랑채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서희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적힌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배운 이유가 무엇인지 서희는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날 밤 안골 마을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 밤이 오히려 더 불안한 법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담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돌은 빗자루를 쥔 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마른 낙엽 몇 장이 마당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마름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이 부르신다. 이돌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류정원은 반드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가 한 장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류정원은 그 종이를 한번 내려다보고 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지 않는 그 눈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썼느냐? 예. 긴 침묵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채 처마 위로 바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이돌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눈을 높이는 순간 끝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끝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류정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굳었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강 아래 버려라. 죽었다 하고 묻어라. 마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지. 류정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 딸이라면 들어가 있어라. 그날 밤 이돌은 마름에게 끌려 강가로 나왔습니다. 갈대가 무성한 낙동강 지류였습니다. 겨울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름은 이돌의 옷깃을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돌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골을 감싸돌아 낙동강 본류로 이어지고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닿는다는 것을 이돌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름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이돌은 눈을 떴습니다. 마름은 천천히 옷깃을 놓았습니다. 주인 어른이 하신 말씀은 죽었다 하고 묻어라이셨다. 이돌은 그 말의 뜻을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죽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만들라는 말이었습니다. 류정원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인을 죽이면 그것이 딸에게 평생의 짐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라지게 했습니다. 냉정하되 끝까지 잔인하지는 않은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마름이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엽전 몇 입과 떡 2개,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서희의 글씨였습니다.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이돌은 그 5글자를 오래 보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살아서 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살아있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서희가 그 종이를 언제 썼는지 이돌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름이 말을 전하러 오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죽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도. 마름이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가거라. 멀리 가거라. 살아있어야 나중이 있다. 이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돌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을 따라 동쪽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밑에 서리 내린 풀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돌은 걸으면서 종이를 품에 꼭 눌렀습니다.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이튿날 아침 류씨 집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행랑 이돌이 강에 빠져 죽었다고. 마름이 조용히 말을 퍼뜨렸습니다. 밤에 물을 기르러 강가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겨울 강물은 차고 빠르니 시신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안 됐다. 나이도 젊었는데.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서희는 그 소문을 안채에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꽃담이 보였습니다. 담 너머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담 아래 기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돌이 처음으로 써서 보낸 그 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글을 막 배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그 글씨를 오래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 등잔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에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희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깊이 넣었습니다. 강 건너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살아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그 긴 밤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돌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이 땅에 발을 딛게 되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그 재회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오게 될지를. 다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류씨 집안 사랑채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류정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새벽이 오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여종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안채 꽃담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도 책 읽는 소리도. 다만 겨울바람만이 담을 넘어 안채 뜰을 쓸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문이 열렸다. 이돌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름이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류정원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류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글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십니까? 류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배웠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쓰고 들키면 발로 지우고 나중엔 손바닥에 쓰더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아가씨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혼자 익혔다 합니다. 류정원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떠나보내기 전날 밤에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정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아이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류정원의 시선이 앞에 놓인 종이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처음 글을 배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류정원은 이번에는 그 글씨를 오래 보았습니다. 전날 밤보다 더 오래. 마름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류정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서희는 그날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종이 상을 들여놓고 나갔습니다. 서희는 창가에 앉아 꽃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담 너머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자루가 담 아래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무도 치우지 않은 빗자루였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희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부르신다. 서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왜요? 가보면 안다.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류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서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류정원은 반드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돌이 쓴 그 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희는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글을 보냈느냐? 예. 언제부터냐?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그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비가 와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류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새벽마다 나오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을 썼습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정원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은 것이.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글을 배운 이유를 아느냐? 서희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아가씨가 읽는 소리를 듣고 그 글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했다. 서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류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동쪽이다.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다. 마름이 그리 일렀다. 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류정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 사랑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돌이 당도한 곳은 경상도 예천이었습니다. 안골에서 동쪽으로 이틀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지고 집신이 완전히 닳아버렸습니다. 마름이 건네준 엽전으로 장터에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이돌은 예천장터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마을에 있었지만 그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돌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그 5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아있어야 나중이 있다. 마름이 한 말이었습니다. 나중이 있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돌은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책을 파는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천에서 이돌이 처음으로 한 일은 서책가게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나이 60이 넘은 늙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황서방이라 불렸는데 젊었을 때 과거를 준비하다 포기하고 서책 장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돌이 찾아와 일을 시켜달라 했을 때 황서방은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베옷, 다른 집신, 그을린 얼굴. 하인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서쪽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이돌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돌이라 합니다. 황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은 아느냐? 조금 압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냐? 이돌은 가게 앞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황서방이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배웠구나. 예. 어떻게 배웠냐? 손바닥에 썼습니다. 황서방은 이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와라. 이돌이 예천에 자리를 잡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황서방은 이돌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히는 이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황서방은 이돌이 글을 대하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자를 배울 때 눈이 달랐습니다.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황서방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돌은 낮에는 서책을 나르고 장터에 심부름을 다니고 저녁이 되면 황서방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방에 앉아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조금씩 반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 중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돌은 그 글씨를 매일 밤 한 번씩 썼습니다. 잘 쓸 수 있게 되면, 더 잘 쓸 수 있게 되면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봄이었습니다. 안골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류씨 집안 아가씨의 혼사가 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혼처를 거두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류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하인 하나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아가씨 혼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씨 집안 쪽에서 혼처를 거둔 것은 이씨 집안 자제가 직접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도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류씨 집안 아가씨가 하인과 글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집안으로서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인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서인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혼사가 깨졌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서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체면이 상했습니다.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서희의 가슴 안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였습니다. 이씨 집안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죄책감인지 서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그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류정원이 마름을 부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느냐. 마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류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름이 나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주인어른, 찾으면 어찌하실 겁니까? 류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마름이 이도를 찾아낸 것은 2달이 지난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예천장터의 서책가게. 마름은 가게 앞에서 이도를 보았습니다. 이돌은 무거운 서책 꾸러미를 지고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옷은 여전했지만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이 반듯했습니다. 마름이 불렀습니다. 이돌아. 이돌이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름이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부르신다. 이돌은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가면 안다. 이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 흙먼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이돌은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마름이 건네주었던 그 종이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이돌은 그 종이를 한번 보고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돌이 안골 마을에 다시 들어선 것은 그해 여름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마름과 함께 들어오는 이돌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일하던 소작인 하나였습니다. 그 소작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의 눈빛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돌은 류씨 집안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반년 만이었습니다. 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꽃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담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돌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마름이 나왔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오너라. 류정원은 반드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돌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류정원이 이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돌의 등이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낡은 베옷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달라진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황서방 가게에서 일했다고 하더구나. 예. 글을 배웠느냐? 배웠습니다. 보여라. 마름이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이돌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썼습니다. 류정원이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반년 동안 매일 밤 쓴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처음으로 보내주신 글 귀의 첫 줄입니다. 사랑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류정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하인이다. 알고 있습니다.
내 딸은 양반가의 교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왔느냐? 이돌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부르셨습니다. 류정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이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류정원은 오랫동안 이돌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름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를 서희에게 데려가라. 마름이 굳었습니다. 이돌도 굳었습니다. 류정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채로 들어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돌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름이 앞서 걸었습니다. 꽃담을 돌아 안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희는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쪽머리에 옅은 색 저고리, 무릎에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멈추었습니다. 이돌이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담 너머로 소리만 주고받던 두 사람이, 종이 한 장씩만 주고받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하늘 아래 마주 섰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아있군요. 예. 많이 걸었겠군요. 예. 서희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반년 동안 품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서희가 그 종이를 이돌에게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려요. 이돌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글씨로 다시 써줄 수 있어요? 이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름이 붓과 종이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날 이후 류정원은 마름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 쓸 수 있겠느냐? 마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책을 알고 글을 씁니다. 황서방 어른 가게에서 반년을 일했습니다. 장부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류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류정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도 이돌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이돌은 류씨 집안 서책 장부를 맡았습니다. 하인이었지만 하인과 다른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류정원이 직접 내린 결정이었으므로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 노인이 마름을 찾아왔습니다. 이돌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반년을 울다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름이 류정원에게 고했습니다. 류정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여보내라. 이돌의 아버지가 사랑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은 울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고, 반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류정원은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소. 이 집에서 일하고 있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께서 살려주셨습니까? 류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류정원은 그 노인에게 쌀 한 섬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담에 이름 모를 풀꽃이 피었습니다. 서희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빗자루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서희는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이돌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낡은 베옷이었지만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이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담이 없었습니다. 같은 마당이었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빗질이 규칙적이군요. 이돌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버릇입니다. 서희가 웃었습니다. 여종들이 아가씨는 웃음이 없다고 했던 그 서희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돌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류정원이 마름에게 말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닫은 채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진 빚이 얼마냐? 마름이 말했습니다. 5냥입니다. 갚아주어라. 마름이 굳었습니다. 그리하면 그 아이는 이 집 하인이 아닙니다. 류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이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그 아이가 하인이 아니면 아가씨와의 일을 어찌하실 겁니까? 류정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담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인이 아니게 되면 내 딸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 마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빚을 갚아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어라.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마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예. 이돌이 새 이름을 받은 것은 그해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명. 밝을 명자다. 이돌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명. 손바닥에 써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썼습니다. 예전처럼 삐뚤빼뚤하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써졌습니다. 마름이 말했습니다. 아비의 빚도 갚았다. 너는 이제 이 집 하인이 아니다. 이돌은 아니 이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라. 이명이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안에서 류정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이명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류정원은 반드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류정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사람을 신분으로만 보았다. 이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 내가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이 마을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이명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예. 류정원은 오랫동안 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희를 부탁한다. 그날 저녁 안채 툇마루였습니다. 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이 마당에 섰습니다. 서희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생겼다고요? 예. 이명입니다. 서희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명. 이명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반년 전 서희가 돌려준 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위에 새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은 반듯하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명이 그 종이를 서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서희가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글씨가 더 좋군요. 이명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분입니다. 서희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담 위에 풀꽃이 흔들렸습니다. 담 이쪽과 담 저쪽이 이제는 같은 바람 아래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마름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돌아서서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랑채 창호지에 류정원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름은 그 실루엣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호지 안에서 류정원의 실루엣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꽃담 위로, 사랑채 처마 위로, 안골 마을 전체 위로. 그 봄바람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